태조실록 제1권 태조 1년 7월의 기록. 서기 1392년 음력 7월의 송경. 5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고려 왕조의 운명이 마침내 다하려 하고 있었다. 그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고 장마철이 지났음에도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아 온 백성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의 재앙조차도 곧 닥칠 거대한 역사의 변혁 앞에서는 작은 일에 불과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이미 고려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있었다. 창왕을 패하고 공양왕을 세운 것도 그의 뜻이었고, 사전 혁파와 과전법 시행을 통해 구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것도 그와 그를 따르는 신진 사대부들의 작품이었다.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지 석 달. 이제 더 이상 이성계의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성계 자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고 있었다. 500년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역성혁명이란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후대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일이었고, 자칫 실패한다면 역적의 이름으로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성계의 뒤에는 그를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도전과 조준, 남은과 조인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있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왕조의 청사진을 그려왔고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정도전은 단순히 왕조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리학의 이상에 따라 전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그가 꿈꾸는 나라는 왕이 있되 재상이 국정을 운영하고 유교적 덕치가 실현되며 모든 제도가 예법에 맞게 정비된 이상국가였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왕조가 필요했고 그 왕조의 주인은 이성계여야 했다. 7월 12일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백응념, 조준, 정도전, 김사형, 이재, 이화, 정희계, 이질환, 남은, 장사길, 한부림, 한상경 등이 52명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혁명의 명분은 이미 충분했다. 고려의 정치는 문란해져 민심이 떠났고 이성계의 공덕은 천하에 널리 알려져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그에게로 향했었다. 하늘의 뜻과 백성의 마음이 일치하니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공양왕의 폐위는 정비 안씨의 교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민왕에 비었던 안씨는 명목상 왕실의 어른으로서 그녀의 교지는 왕위 교체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 세력은 정비를 찾아가 공양왕의 폐위와 이성계의 추대를 명하는 교지를 청했고 정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7월 17일 병신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백응념, 조준, 정도전, 김사형, 이재, 이화, 정희계, 이질환, 남은, 장사길, 한부림, 한상경 등이 국세를 받들고 이성계의 점저로 향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왕위에 오르실 것을 권했다. 처음엔 이성계는 굳이 사양했다. 3번이나 거절하고 4번이나 사양한 끝에 마침내 무사람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삼사삼량의 예법이었다. 왕위를 탐내지 않고 겸양의 덕을 보인 뒤에야 받아들인다는 유교적 절차를 통해 이성계는 찬탈자가 아닌 천명을 받은 군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했다. 이날 이성계는 손경의 수창궁에 나아가 왕위에 올랐다. 이로써 고려 왕조 500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 비록 국호는 아직 고려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날이었다.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였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새 임금이 하늘의 뜻을 받음을 증명하는 상스러운 징조라 여겼다. 태조실록은 이를 하늘이 새 왕조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기록했다. 사실 태조실록의 총서에는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개국의 조짐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기상이 있었고 활 한 발로 새 5마리를 맞추는 신기에 가까운 무예를 지녔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새로운 왕조가 열릴 것이라는 예언이 돌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기록은 왕조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 후대에 윤색된 부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이성계가 범상치 않은 인물로 비쳤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즉위 다음 날인 7월 18일, 대소신료들이 조정에 모였다. 새 왕조가 시작되었으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 왕의 즉위를 알리는 것이었다. 당시 명나라 홍무제는 고려에 대해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다. 윤희와 이초가 명나라에 가서 이성계를 모함한 사건 이후로 두 나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새 왕조가 명나라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그 정당성에 큰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대신들은 지밀직사사 조반을 사신으로 삼아 명나라 예부에 보내기로 했다. 표문의 내용은 고려의 정치가 문란하여 민심이 이반했고 이성계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으니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새 왕조 최초의 외교 행위였다. 같은 날 이성계는 중대한 군사적 결정을 내렸다. 도총 중해제군 사부를 폐지하고 의흥친군위를 설치한 것이다. 도총 중해제군 사부는 원래 이성계가 고려의 실권을 장악한 후 설치한 기구로 그의 휘하 군사를 통솔하는 역할을 했다. 이제 왕위에 오른 이상 이 사병적 성격의 군사 조직을 정규 국가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의흥친군위는 이성계의 핵심 친위부대였다. 함경도 출신의 정예 군사들로 구성된 이 부대는 왕의 호위와 궁궐 수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할 때부터 그를 따랐던 충성스러운 무사들이었다. 새 왕조의 군사력 핵심이 바로 이들이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후 며칠 뒤 조정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7월 20일 대사헌 민계 등이 상소를 올려 고려 왕조의 왕씨들을 외방으로 내보낼 것을 청한 것이다. 500년간 왕족으로 군림해온 왕씨 일족은 새 왕조에게 잠재적 위협이었다. 언제든 고려 부흥의 기치 아래 세력을 규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계는 왕씨 전치를 일괄적으로 처분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순흥군 왕승과 그 아들 강은 나라에 공로가 있고 정양군 왕우와 그의 아들 조, 관은 장차 고려 왕조의 제사를 받들게 할 것이니 논하지 말라. 그 나머지는 강화와 거제에 나누어 두도록 하라. 이 결정은 이성계의 정치적 현명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왕씨 전체를 한꺼번에 제거한다면 구세력의 반발을 살 수 있었고 명나라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었다. 더구나 전 왕조의 제사를 끊어버리는 것은 유교적 예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일부 왕씨는 공을 인정받아 남겨두고 나머지는 섬으로 유배하여 격리하되 생명은 보존해주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이 관대한 처분이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했다. 훗날 왕씨 복립운동의 기미가 보이자 결국 대부분의 왕씨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었다. 같은 날 사헌부에서는 기강 확립과 승려 도태 등 10가지 조목에 관한 상소문을 올렸다. 이 상소는 새 왕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였다. 그 핵심은 유교적 질서의 확립과 불교의 억압이었다. 고려 말기의 불교는 심각하게 부패하고 있었다. 승려들이 토지를 겸병하고 상업에 종사하며 심지어 정치에까지 개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신돈의 전횡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신진사대부들은 이러한 불교의 폐단을 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고 새 왕조에서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 불교를 억압하고자 했다. 사헌부의 상소는 이러한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기강을 확립하여 관리들의 기율을 바로잡고 쓸모없는 승려들을 도태시켜 사원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유교적 예법에 따라 국가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이성계는 이 상소의 취지에 대체로 동의했다. 그 자신이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유교적 원칙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물론 불교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 신앙이기도 했고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진 종교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7월 21일에는 사원부에서 문화찬성사 김주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김주는 고려 말의 고위 관료로 시세에 따라 행동하며 절개가 없다는 것이 탄핵의 이유였다. 사원부의 탄핵을 받자 이성계는 김주를 파직시켰다. 이 사건은 새 왕조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개국공신 중 하나인 정도전이 과거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청했던 인물이 김주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탄핵은 구세력 청산의 성격에 강했다. 새 왕조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조정을 채워나가고자 했다. 같은 날 사원부는 전채찰사 왕강이 삼도에서 민폐를 끼쳤다고 탄핵했다. 왕강은 고려 시절 삼도 채찰사로 활동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힌 인물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성이 왕씨라는 점이다. 비록 왕실의 직계는 아니었지만 왕씨성을 가진 인물이 탄핵을 받은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7월 23일 이성계는 수창궁을 떠나 문화찬성사 윤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수창궁은 공양왕이 살던 곳이었고 새 왕이 전왕조의 궁궐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아직 새로운 궁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신하의 집을 임시 거처로 삼은 것이다. 윤호는 개국 2등 공신에 봉해진 인물로 이성계의 측근 중 하나였다. 그의 집이 새 왕의 임시 거처로 선택된 것은 그만큼 그가 신임받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7월 24일 이성계는 자신의 4대조 선조에게 조노를 올렸다. 고조부 이한사에게는 모광, 증조부 이행리에게는 이광, 조부 춘에게는 도왕, 아버지 이자춘에게는 환왕의 조노가 올려졌다. 그리고 각각의 배우자에게도 효비, 정비, 경비, 의비라는 조노가 올려졌다. 이것은 새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였다. 이성계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대로 덕을 쌓아온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그 조상들 역시 왕의 덕을 갖추고 있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훗날 태종 때에 이르러 이들의 조노가 목조, 익조, 도조, 환조로 높여지게 된다. 7월 28일 드디어 태조의 즉위 교서가 반포되었다. 이 교서는 정도전이 작성한 것으로 새 왕조의 통치 이념과 개혁 반향을 천명하는 중요한 문서였다. 교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중외의 대소신료와 한양, 기로, 군민에게 교지를 내리노라. 왕은 말하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음에 임금을 세워서 백성들을 길러 살아가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려 평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주의 도가 있고 없음에 따라 인심이 복종하거나 배반하는 것은 천명이 떠나고 머무는 것과 관계된 것이니 이것이 이치에 마땅합니다. 이 선언은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천명한 것이었다. 왕의 자리는 하늘이 내린 것이지만 그 하늘의 명은 백성의 마음에 달려 있다. 덕을 잃은 왕은 천명을 잃고 덕을 갖춘 자가 새로운 천명을 받는다는 맹자의 사상이 그 근거였다. 고려의 왕씨가 덕을 잃어 백성의 마음이 떠났으니 새로운 천명을 받은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하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였다. 교서는 계속되었다.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을 구벼 살펴 마지못해 왕위에 오르니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라 하고 의장과 법제도 모두 고려의 것들을 따르기로 한다. 이 부분은 새 왕조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함을 보여준다. 국호조차 당장은 바꾸지 않고 고려를 그대로 사용하며 기존의 제도도 일단은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구세력과 백성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었다. 물론 국호는 이듬해에 조선으로 바뀌게 되고 제도 역시 차츰 새롭게 정비되어 갔다. 교서에는 백성에게 편리한 여러 사항들이 조목별로 열거되었다. 종묘를 옛 제도에 맞게 정비할 것, 문무 과거제를 개혁할 것, 관혼 상제의 풍속을 바로잡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유교적 이상국가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같은 날 문무백관의 관제가 정해졌다. 새 왕조의 정부 조직이 갖추어진 것이다. 물론 이때의 관제는 고려의 것을 대부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다. 문하부와 3사, 6조의 체제가 유지되었고 관직명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관제개혁은 훗날 경제육전과 조선 경국전이 편찬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날 이성계는 주요 공신들에게 관직을 제수했다.
홍영톤과 안종원에게는 노인직이라 하여 나이든 원로에게 주는 명예직이 주어졌다. 백응념은 문하시중에 임명되었으니 이는 재상 중 최고의 직이었다. 조준과 이화에게는 문화찬성사의 직책이 주어졌고 윤호와 정도전에게도 중요한 관직이 제수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정도전에 대한 처우였다. 그에게는 정당문학의 관직과 함께 도평의사사의 기무와 상서사의 임무를 관여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도평의사사는 고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고 상서사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총괄하라는 의미였다. 이것은 정도전이 새 왕조의 설계자로서 얼마나 큰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백응념의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는 개국 과정에서의 실질적 공로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컸다. 당시에는 배 씨가 이 씨의 왕업을 돕는다는 예언이 돌고 있었고 백응념은 고려의 문화 우시중을 지낸 원로 대신이었다. 그를 개국 1등 공신의 첫 자리에 올린 것은 이러한 예언을 활용하고 구세력을 회유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백응념은 새 왕조의 영광을 오래 누리지 못했다. 그해 말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개국에 공을 세우고 최고의 영예를 얻었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생리 마감한 것이다. 7월 29일에는 도당에서 이색 등을 도서지방, 즉 섬으로 유배 보내도록 청했다. 이색은 고려 말의 대학자로 정몽주와 정도전의 스승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역성혁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새 왕조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이성계는 이 청을 받아들이면서도 형량을 완화했다. 섬 대신 내륙으로 유배지를 바꾼 것이다. 이색에 대한 이성계의 태도는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새 왕조의 위협이 되는 인물을 제거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옛 친구에 대한 정과 그의 학문적 명성에 대한 존경이 있었다. 이성계는 젊은 시절 이색에게 자신의 자와 당호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인연은 깊었다.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 공신들은 이색을 극형에 처하고 싶어 했다. 그가 살아있는 한 고려 부흥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계는 끝까지 이색을 보호했고 훗날에는 그를 다시 불러들여 한산백에 봉하기까지 했다. 같은 날 중추원사 김인찬의 졸기가 기록되었다. 김인찬은 개국 1등 공신 중 하나로 의흥 친근위 동지절제사를 맡아 이성계의 친병을 통솔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새 왕조가 시작된 지 채 보름도 되지 않고 찾아왔다. 김인찬이 이성계를 만난 것은 우왕 9년 1383년의 일이었다. 동북면에서 안변으로 오던 이성계가 밭 가운데 뽕나무 위에 비둘기 2마리를 활로 쏘아 떨어뜨리자 길가에서 밭을 메고 있던 김인찬이 이를 보고 감탄하여 그의 부하가 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0여 년, 김인찬은 위화도 회군과 조선 건국에 이르기까지 이성계의 핵심 측근으로 활약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완조가 열리는 것을 보았으나 그 영광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김인찬의 졸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자가 의지이고 호는 의암이며 함경도 북청에서 태어났다. 위화도 회군에 참여했고 공양왕 옥립공신에 봉해졌으며 조선 개국 후에는 1등 공신으로 익화군에 봉해졌다. 익화 김씨의 시조가 바로 그다. 태조실록 1광 7월의 기록은 여기까지다.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500년 왕조의 종말과 새로운 왕조의 탄생, 그리고 이를 둘러싼 수많은 인간 군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제 이 기록의 주인공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태조 이성계는 1335년에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전주이며 휘는 단, 초명은 성계, 자는 군진, 호는 송원이다. 그의 집안은 원래 전주에서 살았으나 고조부 이한사 때에 함경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세력을 키웠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추는 원나라 쌍성총관부의 총관을 지냈다.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할 때 이자추는 고려에 귀순하여 공을 세웠고
이로써 이씨 가문은 고려의 무장 가문으로 부상했다. 이성계는 아버지의 기반 위에서 무장으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홍건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여러 차례 왜구를 격퇴하면서 이성계의 명성은 높아갔다. 특히 황상계첩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 알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왜구의 대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그는 고려 제1의 무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왕 14년, 1388년의 위화도 해군은 이성계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요동정벌군의 우군 조통사로 출정한 그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진군했다. 요동정벌이 무모한 전쟁이라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이었다. 회군 이후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했다. 창왕을 세웠다가 패하고 궁양왕을 옹립했으며 과전법을 실시하여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렸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들이 그의 편에 섰다. 그리고 마침내 1392년 7월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정도전은 새 왕조의 설계자라 불릴 만한 인물이다. 1342년에 태어난 그는 이세계 문화에서 학문을 닦았고 성리학의 이상을 현실 정치에 구현하고자 했다.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고 사전 혁파를 주장했으며 토지제도와 국가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꿈꾸었다. 1383년에 이성계를 처음 만난 정도전은 그에게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가능성을 보았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뜻을 함께하여 새로운 왕조를 향해 나아갔다. 정도전은 혁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고 개국 후에는 조선 경국전을 비롯한 주요 법전의 편찬을 주도했다. 한양 천도 때는 궁궐과 도성의 위치를 정하고 궁전과 성문의 이름을 지었다. 그러나 정도전의 정치적 야망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세자 문제와 사병 혁파 문제를 둘러싸고 이방원과 대립하다가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그의 나이 57이었다. 조주는 정도전과 함께 조선 개국의 양대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평양 조씨라는 권문세족 출신이면서도 사전 혁파를 주도하고 과전법 시행에 앞장섰다. 실질적으로 조선 개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국공신 서열에서 백응념을 이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그의 공이 인정받은 것을 보여준다. 백응념이 상징적 의미가 컸다면 조주는 실질 공로에서 으뜸이었다. 그는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을 편찬했고 새 왕조의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한 뒤에도 조주는 살아남아 계속 중용되었다. 그는 태조, 정종, 태종 세왕을 섬기면서 원로 대신으로 활약했고 1405년에 예순의 세상을 떠났다. 남은과 조인옥도 중요한 개국 공신이다. 이들은 일찍부터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모의한 핵심 인물들로 정도전, 조준과 함께 개국의 주역으로 꼽힌다. 특히 남은은 1392년 7월 이성계 추대 모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개국 후에는 좌명공신 1등에 봉해졌다. 이들의 활력이 있었기에 조선 건국이 가능했다. 이성계 개인의 무력만으로는 새 왕조를 세울 수 없었다. 정도전의 이념, 조준의 실무 능력, 남은과 조인옥의 정치적 조율, 그리고 이방원의 결단력이 합쳐져 비로소 혁명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훗날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이 된다. 그는 정몽주를 제거하여 역성혁명의 마지막 장애물을 치웠고 개국 후에는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정도전 세력과 형제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태조실록이 편찬된 것은 바로 이 태종의 명에 의해서였다. 태종 8년, 태조가 승하한 뒤 태종은 실록 편찬을 명했고 1413년에 완성되었다. 따라서 태조실록에는 태종의 관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방원의 개국 공로는 부각되고 정도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평가다. 민계는 대사원으로서 왕씨 추방을 건의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진다. 태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홀로 기뻐하지 않았고 얼굴빛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남훈이 이를 보고 죽이자고 했으나 태조가 의리상 죽일 수 없다며 말렸다. 이 일화는 역성혁명에 대한 당시 관료들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준다. 새 왕조에 협력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버리지 못한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민계 역시 그런 인물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대사원으로서 왕씨 추방을 건의한 것은 새 왕조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색은 고려 말의 대학자로 모근이라는 호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고려에 널리 보급했고 정몽주, 정도전, 권근 등 걸출한 제자들을 길러냈다. 여말 사문의 한 사람으로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와 함께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색의 처신은 정몽주처럼 일관되진 않았다. 그는 역성혁명에 반대했지만 정몽주처럼 목숨을 걸고 저항하진 않았다. 유배와 귀환을 반복하다가 결국 새왕조의 부름을 받아들여 한산백에 봉해지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후대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색이 고려말 학계의 거두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의 제자들이 새왕조의 주역이 되었고 그의 학문적 영향은 조선 성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김인찬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개국 직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졸기가 태조실록 7월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새왕조의 출발이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개국의 영광과 함께 죽음도 찾아왔고 앞으로 펼쳐질 권력투쟁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지고 있었다. 조선 건국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려 말 누적된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하려는 개혁운동의 결실이었다.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아 유교적 이상국가를 건설하고자 했고 이성계는 그 야망을 실현할 무력을 제공했다. 물론 새 왕조의 출발이 모든 면에서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왕씨에 대한 처분 문제, 구세력의 저항,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무엇보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의 씨앗이 이미 뿌려지고 있었다. 정도전과 이방원의 대립은 결국 피해 숙청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1392년 7월에 시작된 조선 왕조는 이후 500년여 넘게 지속되었다. 태조실록 1권 7월의 기록은 그 긴 역사의 첫 페이지였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의 7월의 송경은 격동의 현장이었다. 500년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섰다. 사람들은 환호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었고 어떤 이는 지나간 시대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했을 것이다. 태조 이성계는 그 모든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지고 왕위에 올랐다. 그의 앞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 새 나라의 이름을 정하고 새 도읍을 건설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뜻을 이어갈 후계자를 정해야 했다. 그 모든 이야기는 태조실록의 다음 기록들에 담겨 있다. 1392년 7월은 시작에 불과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첫 장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 태조실록 제1권 7월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1392년 음력 7월,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시작된 그 10사흘간의 이야기였다. 역성혁명의 현장, 새 왕조의 첫걸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록이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태조실록 역시 새 왕조의 관점에서 쓰인 역사다. 고려의 멸망은 필연으로, 조선의 건국은 천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록의 행간에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고뇌와 갈등, 희망과 좌절을 읽어낼 수 있다. 500년 전의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 야망을 품고 충절을 지키고 현실과 타협하고 때로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조선 건국은 한국 사회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고려의 귀족 사회에서 조선의 양반 사회로,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 변화의 첫 장면이 바로 태조실록 제1권 7월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선 건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태조실록 제1권 7월의 이야기를 마친다.